우선 첫 번째 이슈, 이 지구를 가르는 지름길 수에즈와 파나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요 컨테이너 박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물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산업 중에서 4위인가 들어가는 산업이 지금 그 정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산업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산유국이긴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인데 그게 돈이 안 돼서 안 캐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두바이유를 수입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유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내다 팔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석유를 사와서 그거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야지 그 산업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외에서 그 식량들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원자재의 가격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게 요 물류입니다. 물류가 잘 돼 있어야지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막말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 이런 게 난다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대한해협 한 달만 봉쇄하면 돼요. 대한해협 한 달만 봉쇄하면 한국은 말라 죽습니다. 위에는 북한이 막고 있어서 우리 위로도 길을 받을 수가 없고, 사실상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닷길밖에 없는데 그걸 봉쇄하면 물류만 막히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다는 거죠. 말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물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짐을 옮길 수 있는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요 비행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가 보잉 777인가요? 그 비행기 가지고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 박스를 2개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동차 트럭 해봐야 그 대가리만 달리는 엄청 큰 차 있잖아요. 그거가 제 로망이거든요. 나중에 진짜 그 큰 차 이제 그 위에 타고 팔을 딱 걸어서 운전하면서 이제 하층님들 하면서 밑에 쳐다보는 게 저의 로망인데, 어쨌든 간에 그 차 가지고 끌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차에 연결할 수 있는 게 대략 30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30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최대 120량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배 있잖아요. 요 배는 이미 요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배가 이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평균적으로 6,000 TU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6,000개를 옮길 수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것도 평균적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는요, 제일 큰 컨테이너선은요, 이 24,000 TU급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24,000개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게 이 삼성중공업이에요. 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 회사, 아무래도 조선에서 이어진 나라라 그런지 조선을 되게 잘하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글로벌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운송 시장에서의 비중이 이 오션 해운 시장이 70%나 차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 기준인 거고, 가격으로 따지면 이 에어프레이트가 좀 올라가요. 에어프레이트가 좀 한 2-3%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제 물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 바닷길을 통하는 게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인류의 거의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존재하는, 거래가 있으면 물류가 무조건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존재하는 모든 인류 문명들은 이 해상 운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해상 운송에서, 그러니까 해상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냐, 수로, 그러니까 물을 통한, 해상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냥 물길로 가는 거를 해운. 해는 바다잖아요. 강 운송도 수상? 뭐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튼간에 어쨌든 그 운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길을 통한, 수로를 통한 운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기 안면도 다들 가보셨죠? 이 안면도가 원래는 안면 고지였습니다. 섬이 아니었어요. 섬이 아니었는데 조선 인조 때 여기를 뚫어가지고 안면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서해 바다로 나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나갔어야 했던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를 뚫어가지고 안면 도로 만들므로써 여기서 이제 여기로 바로 나가서 서해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운하라는 거에 의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보다 좀 더 이전에 고려시대 때도 여기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의 부족으로 결국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요. 지금도 이제 여기 태안군에 가면 굴포 운하를 팔려고 했던 흔적지가 있어요. 흔적지가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어차피 성공은 못했을 거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 태안도 섬이 되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 됐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우리 인류 문명들도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잘 탄 운하가 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요 수에즈 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홍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고요. 여기 홍해를 지나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곳이 여기가 이제 원래 땅이었습니다. 한 200km 정도가 땅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그 배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모래니까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삽질을 해서 땅을 파낸 거예요. 그 200km 거리의 땅을 그렇게 파내가지고 지금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인공 수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갈거나 아니면 인도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희망봉을 넘어서서 이렇게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 덕분에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 운하를 지나가서 이렇게 빨리 일단은 인도, 그때 당시에 인도 무역, 그러니까 요게 개통된 게 1870년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도와의 무역을 되게 많이 할 때였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인도를 빨리 가는 길을 파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수에즈 운하의 목적은 여기서 이렇게 인도로 가기 위한 게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데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원래 이제 여기로 해서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싱가포르 있죠? 여기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개 무역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지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의 의의인 거고, 그러니까 한 6-7,000km 정도를 줄여줍니다. 운항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도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도 한 열흘 정도를 아낍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되게 큰 의미를, 인류한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통 전에는 전부 다 이제 요 희망봉을 지나가지고 가는 요 루트로 갔었거든요. 인도를 가든 여기 동남아를 가든 여기 오세아니아를 가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뭐 오세아니아 가는 거야 뭐 여기 희망봉 지나는 루트로 가면 되는데, 요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루트는 전부 다 요 수에즈 운하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공수로고 지금 요거를 소유하고 있는 건 이집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 좀 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1900년대 들어선가 이 이집트 정부에 반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이집트 정부이고, 안 그래도 여기 이집트가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데 통과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통과료만 국가 예산의 거의 한 10% 가까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 운하 통과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대요. 여기 세관들도 있을 거고 한데, 운하 통과하는데 뭐 물건 강매하고 기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대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운하가 이제 요 파나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미 대륙이고 여기가 이제 중미고 여기가 이제 남미 대륙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이쪽에 일본이 있겠죠? 이쪽이 일본에서 미국 동부로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남미를 쭉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 파나마 운하를 판 덕분에 일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서 동부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거리가 매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에즈 운하만큼이나 거리가 매우 짧아질 수 있는 거고, 딱 지구를 관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는 그래도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를 열심히 파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산입니다. 완전 돌산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보시면 여기랑 여기에 수문을 걸어놨어요. 수문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200km 거리를 열심히 파가지고 200km를 그냥 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는 40km밖에 안 돼요. 거리는 40km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닥하고 가장 높은 곳의 높이 차이가 26m나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차가내는 방법이 요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문을 통해 가지고 이 물기를 막아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배를 띄운 다음에 옮기고, 또 여기서 물을 채운 다음에 배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파나마 운하 측에서 이제 직접 제작한 영상이에요.
호수를 지나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래도 위에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중력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올라갈 때가 문제인 거죠. 올라갈 때가. 그리고 요거 예시 영상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배가 통과하는 과정을 한 50배속 정도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촬영을 해서 50배속으로 돌린 건데, 보통 이제 이거를 통과하는데 한 1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하나 통과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50배속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보시면 좀 대기 타다가 이제 문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쫙 채우죠. 그래서 또 호수를 쭉 한참 가가지고 이제 그 바다에서 26m나 올라온 거예요, 이 배가. 엄청 크죠, 이 배. 여기서 앞에 조그만한 배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스웨즈 운하의 정확한 요금표를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요. 파나마 운하는 이 그 배의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일 비싸게 내고 통과를 했던 게 그 디즈니가 소유한 이 여객선이었대요. 여객선인데 이 통과하는데 1억 원 넘게 내고 통과를 했답니다. 한 번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싸게 통과했던 거는 이 혹시 그 영화 친구 보셨나요? 영화 친구? 그 조호련과 바다 거북이 아세요? 거기서 이제 조호련이라는 사람이 혹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동해 바다 통해서 독도까지 수영해서 갔던 거 아세요 혹시? 다들 아시나? 다들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독도까지 수영을 해서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 수영을 해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통과료로 낸 게 36센트였어요. 36센트. 그래서 아마 저희가 통과하려면 한 72센트는 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가장 싸게 통과했던 게 36센트였고 가장 비싸게 통과했던 게 이제 1억을 넘는 돈을 내고 통과를 해야 됐던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긴 비쌉니다. 그 수혜주 운하도 몇 천만 원 단위예요 통과료가. 근데 이제 희망봉을 지나는 거나 아니면 여기 남미를 통째로 지나는 것보다는 시간도 열흘 정도를 단축시켜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만큼 에너지 값도 많이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 돈을 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파나마 운하도 원래 이제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로 가려면 29,900km를 가야 되는 게 8,370km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전체 해운 수송의 아마 30% 정도는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이 이 수에즈와 파나마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파나마 운하가 파나마 운하에서 그러니까 물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거기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를 부어주는 알라후엘라호에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이 있는데 태평양 동쪽에 이제 미국 대륙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태평양 서쪽에 이제 아시아 대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서쪽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태평양 동쪽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평양 서쪽이 따뜻해지면 이 태평양 동쪽은 비교적 바다가 차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증발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 비가 잘 안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뭄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수가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빨간색으로 돼 있던 부위들이 다 이제 물이 차 있는 부위인데 그게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호수의 수위 물은 계속 길어다 쓰지 비는 안 오지 하면서 호수의 수위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이 빨간색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안 되겠다 해서 내린 게 원래는 38대 배가 통과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38대를 통과시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20대로 줄이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양이 반토막이 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그러니까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보면 지금 파나마 운하 앞에서 배가 대기 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하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38대에서 20대로 감소를 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가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20척으로 떨어뜨렸던 걸 또 22척으로 늘렸었는데 이거를 24척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수에즈 운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랑 가자지구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약간 미국의 눈이 조금 딴 데로 돌아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 이제 또 예멘, 그 막 이집트 또 바로 옆에 있는 게 또 예멘이라는 나라가 또 있거든요. 그 예멘의 반군들이 요 수에즈 운하의 상선들을 습격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 무슨 이 소말리아 해적 마냥 그렇게 이제 그 뭐 AK-47 이런 거들 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헬리콥터 타고 날아와가지고 이 배에다가 그 도하라고 하나요?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해가지고 배를 점령해요. 진짜 현대식 무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후티 반군이 예멘의 정규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요 군들이 이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들에 엄청나게 많은 그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또 소말리아잖아요. 여기가 소말리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서 아덴만을 지나서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우리 아덴만의 여명작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해균 선장 이제 구출 작전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소말리아 해적들이 여기서 이제 피랍됐던 사건인 거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문제는 많았었습니다. 원래 문제는 많았었는데 이번에 후티 반군들이 이제 그렇게 침략하는 것들 관련해서도 수에즈 운하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수에즈 운하를 이용 선박의 50척 중에 32척을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그냥 희망봉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반군의 그런 것들이 약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다 알지만 보험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율이 올라가니까요. 보험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희망봉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파나마도 마찬가지지만 남미 대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 또한 이 운송 비용, 그러니까 시간적 비용이나 물리적 비용까지 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운임 비용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테이너선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벌크선이라는 겁니다. 벌크선은 또 뭐냐면 건화물을 옮기는 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 안에다가 건화물, 그러니까 이제 건어중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이 구리, 그러니까 구리광석, 이제 이런 것들을 뭔지 아시죠? 쌀, 콩, 밀 이런 원자재들을 담아서 옮기는 이게 이제 그 벌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벌크선들이 전체 운임 지수를 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틱 건화물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게 코로나 터지고서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뭘 사고 주문하고 하니까 그때 물동량이 엄청 늘어났을 때 운임이 5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근데 이게 이제 한참 하향 안정화가 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 이슈나 아니면 이제 그 후티 반군 이슈나 해가지고 3천을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2천까지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만약에 파나마 사태나 요 후티 관련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요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요 앞으로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를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뭐 파나막스 지수, 뭐 수프라막스 지수, 뭐 그 수에즈막스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아무래도 그 배가 이제 배를 딱 예인해가지고 그 운하 딱 그 폭만큼만 통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 33m 정도, 그게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의 한계고, 그게 이제 파나막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파나막스급, 수에즈막스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에즈막스는 폭이 한 40m 정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즈막스가 좀 더 크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24,000 TEU 그 컨테이너선은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아예 이용을 못하는 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배가 요 파나막스급으로 제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함 군용 배들조차도 요 다 파나막스급으로 만들어요. 이거보다 굳이 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군용 배들조차도 이 파나막스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배 무게, 그러니까 배수량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얼마나 밀어내느냐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배수량도 적당해야 되고 그만큼이나 이제 배의 무게도 적당해야 되는데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배의 무게가 딱 6,000 TEU급이에요. 이제 6,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까지는 파나마 운하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물동량, 그러니까 그 뭐랄까 중심이 되는 무게라고 해야 될까, 가장 평균적인 그 배에 그 실을 수 있는 그 급이 6,000 TEU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드라이 인덱스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스웨즈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언제나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는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항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북극 항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가 원래 이제 2만 km라는데 요렇게 북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넘어서 북극을 지나서 요렇게 가면 15,000km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이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못 가던 이유는 빙하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빙하가 다 녹는 시기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북극 항로를 조금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쇄빙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쇄빙선이 그 뭐랄까 운영 비용이 되게 비싸요. 쇄빙선 운영 비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굳이 바다가 얼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쇄빙선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쇄빙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여기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의 에스코트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요거를 그러니까 좀 더 빠른 항로가 뭐가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운송수단 중 가장 많은 물동량으로 무역의 중심인 선박과 그들이 이용하기 위한 백길을 항로라고 얘기합니다. 백길을 짧게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고대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인공수로는 단연코 스웨즈와 파나마 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들 또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파나마 선박의 통과가 축소됐고 후티 반군의 스웨즈 통과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스웨즈 운하도 이용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얘기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언론들 믿기가 되게 힘든 게 이 예멘은 그래도 이제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좀 지지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후티 얘네 이 반군이요. 후티 반군이 이제 그 하마스를 지지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 얘네가 이스라엘로 가는 상선만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나마와 스웨즈 운하 모두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 또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개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으나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